조금 전에 제가 좀 급한 소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김경률 회계사 걔가 천천한 건가요? 저도 계속 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되고 특히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의 최근의 스타일을 보면은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국회로 들어가면은 이거 제2의 이준석 되는 거 아닌가? 이준석은 뭐 국회의원 아니었지만은 그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지킴이로 돌아섰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배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급했다. 이게 사실은 예.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 이번 일이 파문이 터지고 난 뒤에 사퇴해야 된다. 뭐 진짜 빗발같이 쏟아졌죠. 그렇죠. 빗발같이 쏟아졌는데 예. 또 자기 김경률 회계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걸 명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제 김경률이 지금 물러나면 역시 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못 살아남는.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예. 이제 자기가 캐치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을 캐치했고 그래서 아마 찾아낸 명분이 도이치 모터스의 지킴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뭐 연루 뭐 이런 걸로 그 핑계를 대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명품 백을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를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한쪽 고리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거부권 행사가 정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약에 지금 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지금 명품 백이라고 했다. 저 우승 들었습니다. 명품 파우치. 파우치. 백을 300만 원은 못 사죠. 백은 덩치가 훨씬 크니까. 어쨌든 그 파우치 사건이 지금 이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부각되지 맞습니다. 않았을 일인데 결국은 이걸 부각시키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죽어들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 파우치 사건이 부각되고 도이치모터스 그렇네요.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줄어들고 다시 도이치모터스 특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치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김경국, 김경률 어라 친척 아니죠? 저도 거의 많이 들었습니다. 좀 마이크 좀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지 지금 그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이 지면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곧 그 이번 달 내에 1월 달 내에 입장을 밝힐 것 같죠. 네, 뭐 다음 1월달 내라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화수 정도가 월말인데 윤 대통령 아마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KBS가 되겠죠. 단독 대답을 지금 KBS 쪽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KBS 쪽이 될 KBS가 정상화됐잖아요. 그러니까요. MBC는 아직 그 완전히 다 편향돼 있는 데고 KBS는 정상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담에서 직접 뭐 해명하고 또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이게 아마 사과 쪽은 아닐 거예요. 사과는 하면 안 되죠. 사과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뒤로 흘러갈 방향이 어떤지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몰카에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초기 대응이 사실은 서울에서 이거 몰카를 폭로했을 때 1년 넘게 총선에 서먹으려고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폭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초기 대응이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 어차피 이게 잠잠해질 사안이 아닌데 묻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기 대응이 좀 미숙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만약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몰카 공작이기는 했지만 네. 똑부러지게 거절하기 못했던 점. 네. 사실 이거 거절하는 게 안 쉽거든요. 안 쉽죠. 물건을 예, 예. 뭐 이렇게 하면 거절하기가 진짜 안 옛날 쉽습니다. 기자 시절 요새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뭐 만약에 과거에 직접 공직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경험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런 스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전혀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 안 좋았다면 유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감평을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과보다는 이제 진솔하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과를 안 하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공언 이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이 뭘까? 과연 이것을 사과를 그러니까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그거잖아요. 일단 이것은 함정 몰카가 분명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는 그 해명의 무게를 두는 것인가?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호준석, 아시죠? 그 앵커. YTN 앵커였던 호준석 그 앵커가 지금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YTN에서 나왔는데. 구로에 출마하죠, 아마? 예, 구로죠. 거기도 험지입니다. 험지죠.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호준석 대변인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 해법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충분히 다 얘기했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정 몰카니까 이것은 위법이고, 그런데 국민의 그 눈높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국민 눈높이가 뭐냐? 사과냐? 이거는 그 한동훈의 입인 호준석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왜 사과하느냐는 분들과 그래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들이 모두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양쪽 다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견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함정 몰카이고 그동안 배경을 보면은 친북 인사인데 그 몰카를 들고 간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친북 인사의 공작에 놀아나서 되겠느냐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선가의 기자들과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자들 질문 소리는 좀 멀어서 잘 구체적으로 듣기지 않았는데 뭐 사과를 요구하는 거냐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 대답이 나는 사과라는 단어를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얘기를 아까 오늘 하는 거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뭐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과를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그 규정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결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민주당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그건 맞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과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네. 그러면은
사과를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과를 한다는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직 탄핵을 당하고 네. 구속당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 이제 중앙일보의 해고록을 계속 썼잖아요. 네네. 그 해고록을 보면은 그 부분을 가장 후회한다고. 후회한다고 예. 그렇게 적었죠. 자, 그러면은 내용은 이제 사과는 아니고 상황 설명을 하는 쪽인데 재발 방지책도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재발 방지책도 얘기는 돼야 되겠죠. 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부분,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제2부속실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특별감찰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있었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한 번도 임명을 사실상 사장화 시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민주당에서 그 대신에 북한 인권 대사를 우리가 받아주면 국민의힘이 맞아. 북한 인권 대사를 같이 임명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 대사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아마 대통령께서 대담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언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뭐 보완책이 또 나와야 되니까는 이 부분도 언급할 텐데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명박 정부터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했죠. 제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파 정권에서 10년 동안 청와대를 수행을 했어요. DJ 정부, 노무현 정부. 그런데 혹시 이부속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부속실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부속실이 어디 있냐면은 청와대 가면 이제 딱 본관 있잖아요. 본관은 올라가 보셨죠? 풀기자. 그러니까 과거에 DJ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기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본관을 자유롭게 다녔을 때고. 비서동이나 예. 오전 오후 1시간씩 다녔어요. 예, 제가 다닐 때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MB 때는 자유로운 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노무현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부속실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부속실이 청와대 가면 이제 본관 가장 큰 본관이 있잖아요. 예. 본관 가면은 아마 화면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착 위로 올라가면은 대통령이 위로 올라가죠. 있습니다. 큰 계단이 있어요. 뭐 풀로는 가봤으니까. 예, 그렇죠. 풀 하면 이제 그걸 가보시잖아요. 이 풀 기자라는 건 대표 취재를 해서 기사 내용을 릴리스하는 기자를 풀 기자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자가 뭐 몇백 명 되는데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풀 기자가 가서 기자를 릴리스하는데 그때 이제 본관도 들어가 보는데 이 본관에 올라가기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무궁화실이라고 있어요. 무궁화실. 왼쪽에 큰 방이 하나 있죠. 큰 방이 있죠. 큰 방이 그게 있죠. 무궁화실. 그게 이부속실이에요. 이부속실은 가면은 비서관도 있고 행정관도 있고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리어리합니다. 어리어리한데 그냥 외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 김정숙 때는 본인이 가서 구두 사고 옷 살 때 유송하였죠 그때. 돈가방 들고 따라다녔죠. 네, 유송하. 예, 유송하. 제2부속실 비서관. 유송하 비서관이 그것을 현금으로 다 계산을 했대잖아요. 띠지 돈 들고 관봉권.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바로 주로 특활비로 쓰거든요. 특활비로 한국은행에서 바로 이제 관봉권이 가는데 이 띠지의 관봉 해가지고 딱 한국은 물론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보통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활비를 그런 걸로 쓰는데. 그게 이제 특활비로 구두 옷 샀다는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부속실이고 또 이 용산으로 이제 옮겨잖아요. 예. 옮겨서 조직을 이제 축소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부속실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했고 없앴는데, 지금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이부속실이 필요하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때까지 무슨 강봉권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이부속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제2부속실 하는 꼴 정말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 없애겠다.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하더라도 제2부속실이 그러고 영분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사실은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고 또 특별감찰관은 그 수석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또 대통령의 친인척들 친인척에 대한
일종의 감시 감찰을 하는 그 기구죠. 그렇죠.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물론 이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특별감찰관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네. 존재 자체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뭐 친인척들이 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있는 그 자체가 그렇죠. 내 감시의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때 없었죠. 근데 문재인 때 이 사상 초유의 일이 하나 일어나요. 현직 대통령의 딸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주를 하면서 타이스타젯이라는 데 지금 수사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전주지검에서. 거기서 사위를 특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직 특혜 채용한 이상직은 나중에 중진공 이사장 가고 나중에 민주당 공천받고. 그래서 이게 대가가 아니라 이게 뇌물죄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그렇죠. 되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에 이중으로 감시를 했어요.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시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했는데 문재인 때는 특별감찰관에 임명을 안 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누구냐? 조국. 그 훌륭하신 분이 있죠. 조국. 그러니 조국이 아마 감시를 안 하고 가는데 뭐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국에게 언론이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딸 부부가 외국으로 이주를 했느냐 물어보니까는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 딸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현직 대통령 시절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지. 그렇죠. 또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네, 돌아와서 뭐 이혼을 하고.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네. 돌아와서 또 청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대에서는 청와대에서 한 1년 살았어요. 청와대에서 네. 이거 그럼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사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오히려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가 문다혜 씨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다혜씨 뭐 글 올렸어요? 다시 표적이 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저께가 아마 71살 대통령 71세 생일이라고 사진 나왔더라고요. 생일 산에 가고 사진 올리고 하면서 영남 알프스. 다시 표적된 아버지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이 글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전 남편 서모 씨, 그 압수수색, 서모 씨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통계 조작,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 딸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도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걱정을 합니다. 하겠죠. 본인들끼리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인가 그 신년을 앞두고 뭐 달력 만들고 했잖아요. 작년이죠. 반려견 가지고 뭐 달력 만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달력 만든다는 소식은 또 없더라고. 이번에는 책방이 잘 되는데 굳이 달력까지. 근데 책방에 지금 뭐 굿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팔아도 굳이 달력을 안 만들어도. 이게 진짜 농담인데, 총선 끝나면은 문재인에 대한 그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진작부터 본격화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총선 결과가 또 안 좋아지면 수사에 또 제동이 걸리겠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저번에 2020년 때 그때 월성 원전도 그렇지만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그 사건, 청와대가 8개 부서가 그 투입된 그 사건을 막 수사를 하다가 이 임종석을 그 소환하기 직전에 수사가 중단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 그때 코로나 그 포퓰리즘 여파로 완전히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니까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검에서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거도 보면 지난번 1심 선고가 언제쯤 11월 달 정도 됩니까? 12월 달입니까? 황운하하고 그게 3년 선고 11월 말인가 그랬죠. 그 선고한 그 다음 날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 임종석 실장 나가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하고 나가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계 은퇴 선언을 정계 은퇴 했는데 선언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만 하고 정계 복귀하고는 아무런 멘트 없이 설거머니 1심 선고 그 다음날 내 기억이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자기도 이런 부분들 수사가 이거 1심이 이렇게 실형이 선고됐으면 내한테도 이 화살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다. 나도 방탄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서둘러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농담이라고 했는데 아주 농담 못했어요. 그 수사받는 단계 농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수사받으면은 결국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되면은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영치검이 지금까지 기네스북이 조국이 기네스북이 조국 정경심 그렇죠. 정경심 억대 영치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조금 전에 구자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가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제가 썸네일에서 제가 뽑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빨리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아웃복싱. 아웃복싱. 아웃복스. 그렇죠. 아웃복스. 검투로 치면 아웃복스죠. 아웃복스죠. 원래 원래는 인파이터였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럼요. 장관 시절은 인파이터였죠. 네, 완전 인파이터였죠.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서 진짜 뭐 박살이 났죠. 박살이 그렇죠. 나고 그 법사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동훈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법사위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저 대정부 질문 그리고 예결위 질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죠. 줄줄이. 김민석도 있고 뭐 안민석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그렇죠. 뭐 줄줄이 박살. 그때는 진짜 굉장한 인파이터였죠. 인파이터였죠. 하다못해서 막 버벅거리다가 이모 발언도 나오고 이모 발언 그다음에 저기 뭐죠 뭐 최강욱도 뭐 했는데 뭐 한국서림 한국서림 이런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는 그때는 인파이터였어.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쳐부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아웃복싱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제 아웃복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가 이틀 만에 이제 화재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한 20분 동안 룸보라 치는 데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패딩도 안 입고. 그렇죠. 굉장히 추워 보이던데.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패딩도 안 입고 기다리고.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니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서 치고 빠졌다. 그래서 뭐 싸움의 기술, 뭐 아웃복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느낌이 굉장히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런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이거 내 할 말 다 하고 맞붙어서 내가 챙기지만 굳이 내가 소모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당연히 검찰 상관이기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굽혀야죠. 서열이 확실하게 딱 보였잖아요. 당연히 굽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맞섰다 하면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자주 했던 말이 지금까지 맹종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게 이게 맹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자기 뜻은 충분히 관철시켰고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분과 실력, 명분과 실력을 자기가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명분이라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이 그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여론이 훨씬 높았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자기에 대한 개인 지지도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력. 실력이 그래 이제 개인에 대한 여론 지지도죠. 그 플러스 윤 대통령과 21년 그 관계에 대한 그 끈끈함으로 인한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웃파이트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감정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감이 많이 컸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다 신뢰를 하니까는 그것을 용인을 하는 거죠. 용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이 선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선수를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조직 본부장, 서울본부장 하면서 조직을 운영을 해보면은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대들어요. 그럼요. 일 잘하는 사람이 대듭니다. 맞습니다. 쓴소리 나오고.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투정밖에 없고,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이 대들면서 그 제안을 하거나 뭐 쓴소리를 하는 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런 관계라고 해서 두 사람이 뭐 쓴소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한번 보여준 거죠. 네, 대통령도 뭐 저 한동훈 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이다. 뭐 그때 이런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예.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번에 한번 살짝 맛배기를 보여줬는데 아마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이번에 좀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물밑에서 주고 받아지면 그걸 노골적으로 안 드러내거든요. 안 드러내죠. 안 드러내고 그다음 말을 피하든가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내 사퇴 요구 받았는데 나는 안 한다 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깨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다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 그렇게 했으면은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럼요. 김기현이 그렇게 했으면 둘 사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완전 끝나는 건데 한동훈이기 때문에. 김기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나갈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예. 참, 저 각종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정통하시니까 국제신문 솔본부장 정치부 생활 30년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요새 뭐 합니까? 오늘 내가 좀 취재를 했는 것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취재하셨어요? 나 진짜 몰랐어. 그 재밌겠네. 어제 아침에 뭐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고 다른 울산 쪽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기자를 취재를 기자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김기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 앞전에 이제 김기현 사실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울산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기반이 굉장할 거 아닙니까? 탄탄하죠. 지역 기반이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김기현한테 도전해서 될 수 있겠느냐 경선을 붙인다면 사실 경선 붙인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박명우 전 시장, 김기현 시장하고 경선해서 이제 김기현이 다시 저 국회의원 4선 달 때 그때 경선을 했었는데 그 박명우 전 시장의 측근 한 명 있었는데 울산시 홍보실장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11일까지 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곧바로 나온 사람이 박명우 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박명우 전 시장 둘이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붙는다 이라고 박명우 시장도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의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출마하는데 박명우 시장 준비 좀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박명우 시장이 드랍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요? 드랍을 하고 지금 그럼 드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현대차라 하여튼 그쪽에 누구 한 명을 지금 이제 영입을 해서 그럼 영입하면 경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울산 현지 쪽에서는 물론 자기들도 뭐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어쨌든 현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영입을 하면 당연히 전략공천으로 약속을 하고 영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전략공천 할 곳이 한 50곳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그렇다고 김기현 전 대표 공천 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경선해라 하는 거는 당신 공천장 가져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지역도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김기현 대표가 왜 갑자기 물론 양손에 떡을 들고 있어서 놓기 싫었겠죠. 하나는 대표직 계속하는 거, 하나는 울산 다시 출마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데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를 해버렸을까? 그리고 정말 무책임하잖아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아니 진짜 군소정당이라 해도 명색이 당 대표가 사퇴를 하는데 페이스북 사퇴가 SNS 사퇴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달 이상이 됐는데 아직 그 해명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아무 말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왜 중진들, 4선 이상 중진들, 한동훈 위원장하고 식사할 때, 오찬할 때, 저는 그 자리 쪽팔려가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왔었나? 그날 나왔어요. 나와서 머쓱한 표정으로 악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쪽팔린다 이런 표현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웃복싱은 이제 그 정도로 뭐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의 모하마드 알리 전략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 나비처럼 날아서 불처럼 쏜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복싱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설명을 좀 아까 처음에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뭐 충돌을 해서 이제 수습이 됐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동안 쭉 나왔던 그 지지율이에요. 크게 변화가 예, 뭐 30%대인데 이것을 동률해 놓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직무대행, 그러니까는 이 비대위원장의 직무평가를 동률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인데 한동훈의 직무 수행,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그렇죠, 예. 이 47%.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고 또 긍정이 부정보다 그렇죠. 예. 긍정이 더 높고 7% 예, 더 높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35%에 거쳤어요. 긍정이. 이재명은 긍정이 31%, 부정이 61% 이렇게 35%. 긍정이 35, 부정이 56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마찰을 빚었는데 이게 초단기에 수습이 되면서 오히려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이슈를 선점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그 상황을 맞은 거죠. 지금 이재명은 사실 그 퇴원을 하고 나서 당무에 복귀하면서 자기가 전국 주도권을 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라고 했죠? 법으로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펜으로 해도 안 되고, 이제 칼로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했는데, 이슈를 이제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극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어쨌든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기가 서울로 이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히려 헬기니 뭐니 이렇게 말썽을 만들면서 오히려 다운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죠. 그렇죠. 살리지 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굉장한 위기였죠. 굉장한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쉽게 말하면 윤석열 아바타 그 이미지를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거의 불식시켰다고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고 그것도 거기서 한 가지 보태자면 이 여론조사가 보니까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 파동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이 수습까지 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부분이에요.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올라갔고. 맞아요. 정당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거든요. 역전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지지율 조사 같은 거 보실 때 보면은 좀 좌파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조사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김어준이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 지표조사 이것도 4개 그 여론조사에서가 같이 하는데 여기도 여태까지 쭉 보면은 그 좌파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조사가 많은 곳이에요.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재명은 정체되거나 낮아졌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정부 여당에 힘 실어줘야 된다는 게 42%고 야당 힘 실어줘야 되는 게 48%인데 이 부분도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갤럽이 15%포인트 차이 났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지금 폭이 좁아졌죠. 6%포인트 같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인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쪽이거든요. 많이 좁아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훨씬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는 계속 많이 차이가 났죠. 갤럽이 15% 차이 났는데 이게 저는 어떤 효과라고 보냐면은 한동훈 효과인데 물론 그전에는 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사가 결국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들고 나와서 그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 얹은 거거든요.
그 뭐 특검법도 그렇고 뭐 명품백도 그렇고 막 얹었는데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야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으로 지금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야당 대표 심판론. 그리고 또 이게 비교 자체가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 한동훈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한동훈이 되다 보니까 그 갭도 또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출범하자마자 계속 이재명을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이 금고 이상 형 받으면은 이 세비 다 반납해라. 너무 할 말 없는 부분만 꼭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할 말 없는 부분만 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오늘도 또 뭐 민주당에서 뭐 혐오 범죄 5가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면은 공천 안 준다 했는데 이재명은 다 피해가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 지적을 했죠. 저 민주당도 저는 실력이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묘하게 빼냈더라고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걸리지 않게 해놨는데 그걸 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그 지적을 하는 자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습이 잘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리고 아까 그 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한동훈 잘한다가 88% 압도적인데 부정평가는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44 비슷하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저기 그전에 김기현, 이준석은 뭐 좌파 쪽에서 많이 했던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율도 김기현, 이준석 때보다 훨씬 높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총선 전에 딱 하나 거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드려야 됩니다. 용산에서 지금 총선에 나오겠다고 1월 10일이 공직자 사퇴 제한이었죠. 나오겠다고 차표를 내고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이 35명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차관을 지낸 사람이 17명이에요. 그 42명이 52명이죠. 52명이죠. 52명이 이렇게 퍼져 있어 출마를 하는데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에 가려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40%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용산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용산 출신이니까. 결국은 윤석열 마케팅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공관위원장이.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남은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 몇 번 짚었는데 부산이나 이런 영남 쪽을 보면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장차관을 지냈던 사람들 내려와서 험지에 가겠다는 사람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양지 쪽으로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두드러지는 측면들이 보면 현역 의원들이 없거나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뭐 하태경 의원처럼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그렇죠. 그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역 의원과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지금 대거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몇 개 중에는 지금 전략 지역으로 선택된 곳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직 의원이 떠난 곳 하태경 의원 해운대 그 완전히 정말 양지거든요. 그리고 또 장재훈이 의원이 떠난 사상. 그리고 황보성이 의원이 떠난 영도. 이런 데는 지금 다 전략적으로 1차 발표가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지역에 뭐 사상은 예외로 한다 치고 사상은 예외로 한다 영도나 특히 해운대 이런 지역에 대통령의 측근을 전략 공천을 준다.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그렇죠.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뛰어넘을까 아마 좀 딜레마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 조기에 수습을 하고 하는 상황을 보면은
슬기롭게 잘 할 수 잘 하겠죠. 잘 하겠고 또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총선 판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죠. 아무래도 수도권 최대 승부처. 그때 2020년에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다 마찬가지지만은 다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승부처가 보통 충청을 이야기하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충청도 그때 대전에서는 0대7로 졌어요.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전멸했니? 예, 전멸했죠.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왔죠. 예, 거기서 대전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3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제3의 승부처. 바로 낙동강 벨트.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전황이 어때요? 지금? 사실 선거 때 낙동강 벨트는 선거 때마다 격전지였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벨트 뭐 생소하신 분들 많겠지만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그 낙동강을 따라 쭉 올라오는 그 벨트인데 사하 가벌, 예. 사상 가벌, 북강서 가벌, 사상,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 가벌. 양산도 들어가겠죠. 양산 가벌. 예, 양산. 그렇게 9개입니다. 문재인 있는 양산, 노무현. 그러니까 김해. 문재인이 있는 양산, 노무현 본토였던 김해. 사실 낙동강 벨트라는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부산에서 맨 처음에 민주당이 당선됐던 것도 바로 조경태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 있죠. 그렇죠. 김해 김명곤 최철구 우리가 17대 때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벨트가 형성되기 민주당이 그 쪽에서 부산 쪽에서 틀을 잡기 시작했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을 때는 5명, 보궐선거 했을 때는 6명 그렇게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최대의 승부처고 부산 선거는 시작과 끝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시작과 끝이 낙동강 벨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개 지역구 가운데 지금도 5개 지역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 선거도 지금 간단찮은 게 사상에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그 지역인 장제원 의원은 지역이 워낙 탄탄했습니다. 워낙 탄탄해서 거기는 민주당이 넘보지 못했던 그런 지역인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물론 이제 조직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바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강서도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도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북강서 갑을이 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안상으로는 강서를 떼내고 북구를 갑을로 또 쪼개는 그게 지금 선거구 획정안에 제출된 국회 제출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10개가 되거든요. 10개가 되면 강서가 따로 떼내 놓으면 북강서에서 강서를 따로 떼내 놓으면 그 김도보 의원 그런데 북구하고 강서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북구 2개동하고 강서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동이 떼져 나가고 순전히 강서만 남으면 김도보는 또 만만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가 신도시식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이번 낙동강 벨트 이번에 또 굉장한 접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저기서 아마 뭐 나름대로 선거에 큰 역할을 하려고도 하겠죠. 뭐 계속 메시지를 내고 뭐 하고 있으니까. 작년 연말에는 또 뭐 경남 도당에 특별 당비 500만 원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산 민심이 그러니까 그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부산 민심이 안 좋았는데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부산대 패싱 이걸로 좀 민심이 좀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은 엑스포를 너무 터무니없이 실패를 했죠.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이 실패하면서 부산 사람들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 민심을 달래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때 지금 이제 부산에는 최대 현안이 처음에는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부산이전 그게 최대 현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왜 반대하죠? 민주당이 글쎄 다른 정 눈치 보느라고. 아마 그것 같아요. 이거 수도권 선거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면 뭐 부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산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해줄 거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산 포기? 부산은 내려가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올 초에 부산 내려가서 피습을 당했는데 사실은
안 좋았던 사건을 뭐 정치적으로 네. 이용한다면 또 그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건은 벌어진 거 그렇죠. 벌어졌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며칠 입원해 있고 했으면 부산 민심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당겨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야, 큰 실수를 했죠. 그렇네. 예. 큰 실수를 한 그거는 거죠. 좀 전략적으로. 한국 같은 기회였네. 그럼요. 부산에서 다 그 수술 받고 뭐 시술인지 수술. 어쨌든 뭐 그 누워 있으면 또 문재인 대통령 바로 문안도 올 것이고. 그렇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저 부산의 지지층을 충분히 이렇게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이 부산대 병원이 정말 의료 시설이 아주 훌륭하고 의료진도 정말 실력을 갖춘 분이다. 우리가 더욱더 지방 의료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럼요. 자. 그래서 제가 부산 민주당 현역 의원 현역 의원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건 몰라 이럽니다. 그런 기초적인 생각도 못하는 무선 이 머리 그렇게 그러니까 정책내죠. 예. 자, 지금 선거를 하면은 이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편이 어떤 진영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른 거는 놔두고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 하는데 저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빅텐트인데. 우리가 뭐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 빅텐트 맨날 말로만 하고 그러고 선거 때마다 빅텐트 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종인, 검태섭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핵심이 이낙연과 이준석의 결합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뭐 그냥 잘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욕심이 접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욕심입니다. 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어저께 이준석 개혁신당은 저걸 했죠. 저 양양자. 새로운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중텐트를 쳤습니다. 중텐트라고 뭐 언론이 그렇게 뭐 이야기도 하죠. 또 지금 저 이낙연 그다음에 저 원칙과 상식 그쪽 또 따로 이렇게 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기가 더 안 쉬워질 것입니다. 안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조홍천, 뭐 이원옥, 그 김종민 이제 그렇죠. 탈당을 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낙연과는 합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합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낙연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또 그 양행자가 있지만 이준석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있는 거죠. 이 둘이 합치느냐 문제인데 지금 거의 합쳐지지 않는다. 교집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합칠 수가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이게 뭐죠?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당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현역 의원들 이삭죽게 하는 겁니다. 이삭죽게 하는 거지. 낙천하고 나면은 그 공천수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낙연이 이삭 주올 사람들은 어느 쪽이죠?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죠. 이준석이 이삭 주올 사람들은 국민의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을 주어야지 6명 이상이 되면은 기호 3번이 기호 3번. 되고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이원이 많을수록 선거 보조금 5명인가요? 6명인가요? 그거 넘으면 이제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갑니다. 그 보조금 돈 받는 게 이 돈 선거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치러요. 그 막 올라가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은 민주당 이삭 주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이삭을 줘야 되는데 합친다? 합치면은 그 합친 상태에서 민주당 이삭은 줄 수 있어요. 왜냐? 이준석은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친다? 국민의힘에서 그거 가겠어요. 차라리 무소속까지. 차라리 무소속 갑니다. 무소속까지.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낙연이 있는 데 가가지고 주로 영남일 텐데 이삭도. 국민의힘 이삭은 다 영남 이삭이죠. 영남 이삭인데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합친다? 지금 상태로서 만약에 안 합치더라도 이준석이한테 그렇게 썩 흔쾌하게 못 그렇죠. 갈 겁니다. 차라리 무소속. 내가 무소속을 가지.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쪽에서 뭐 선거자금 보조금 받고 정당 보조금 받고 정도 할 정도 되면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낙연하고 합친다. 그러면은 안 가죠. 그러니까는 이준석이 시작도 안 했는데 골든타임 지났다. 지금 골든타임 지났다 그러고 골든타임 지났다. 안 한다는 거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은 계속 이준석은 계속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렇죠. 그 합쳐봐야 그리고 또 이준석 밑에 자기가 이낙연 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신당보다는 높게 나오니까. 그렇죠. 당신들이 큰 용기를 내서 내한테 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 3지대 정치부 한 30년 하시면서 총선 몇 대부터 했죠? 제가 13대부터 지지했는데. 저거 92년 총선.
14대, 15대. 92년 총선부터 했으니까 14대. 14대입니다. 14대. 근데 그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정주영 정당은 일단 정주영 그렇죠. 그때도 한번 그다음에 자민련이 50석. 자민련. JP 자민련이 50석. 그다음에 안철수가 38석. 그 정도 했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뭐 지역적인 기반도 또 있고 그때 JP 안철수 그럼요.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낙연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낙연은 그 정도 지금 이거 끌어다닐 만한 유인력이 그렇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죠. 이낙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게 자기가 쫙 주도해서 어떻게 당을 만들어가 끌고 오고 그런 동의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그런 그 정도 실력이 있었으면 지금 벌써 민주당 의원들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저 정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공천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전부 코끼에서 앉아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확실한 좀 신뢰가 간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정도 신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은 뭐 호남의 터줏대감 이야기하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이 호남에서도 다시 그 뭐 지지세를 회복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죠. 그리고 지지세도 회복하지 못하고 당장 뭐 광주 출마해라고 지금 이렇게 떡살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아마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조만간 결정은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주변에서 말이 많이 하니까. 네, 뭐 강주에 또 출마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텐트를 치느냐에 따라서 어디 출마할지는 결정할 텐데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 사실 별 관심 없고. 저도 어디 가서 요즘 빅텐트 3지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저도 머리가 좀 띵해집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파괴력이 있으면 관심을 갖죠. 우리도 계속 현장을 지금 이것도 son국권의 현장 정치잖아요. 현장에 계속 관심을 갖는데 이게 보나마나 그 흐지부지 끝날 건데 이걸 매체에서는 무슨 뭐 크게 빅텐터 뭐 하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뭐 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답할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5개가 있는데 뭐 텐트로 뭐 5개가 쳐놨다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무슨 미래는 많이 들어갑니다. 미래 많이 들어가죠. 미래. 그게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겁니다. 퇴행하는 거고 또 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 30% 정도가 이 무당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청이 제3지대 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더군다나 이번 선거처럼 양당이 지금 세게 붙어 있을 때는 양당으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다뤄봤는데 이것보다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민주당의 그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이재명이 저는 압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도 압니다. 뭡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재명 대표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요. 모든 포인트가 이재명 당 똘똘 뭉쳐서 이재명 당 아니면 사실은 정치 지도자 정도 되면 그런 위험성만 없으면 이 정도 같으면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뒤로 물러나면 바로 교도소로 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절대 못 물러날 거거든요. 그리고 개항 출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지금 다시 또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병립형으로 다시 여기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준연동 형제에서는 비례대표 못 나오거든요. 당을 새로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 탈당을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또 이게 병립형 얘기 나오는 저 자체도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대로 가면 뭐 47명 중에 한 보통으로 치면 17명 안팎으로는 그렇죠.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17명 정도는 자기가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데 완전히 자기 친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 만드는데 그때 본인이 결정적으로 이거 이재명 당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그 2차 체포동의안 들어갔을 때 병상에서 단식하고 병상에서 제발 좀 부결시켜줘 호소를 했잖아요. 업소를 했잖아요. 업소를 했죠. 업소를. 부결 좀 시켜줘. 나 감옥 가기 싫어 했는데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40명이 이탈표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단단히 결심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 자기들이 나갔지만 몰아낸 거죠. 몰아냈죠. 일단 몰아냈고 그다음 이제 친문 몰아내고. 예, 그다음 이제 친문 순서죠. 친문 네. 몰아내고 있죠. 네. 친문 몰아낸 이게 정말 각오는 아닙니까? 네. 추미애가 나서서 노영민하고 임종석.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커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는 노영민하고 임종석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니들이 윤석열 못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발탁해가 너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왜 나보고 그래? 이래 얘기를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탐생의 1등 공신이다. 막 하니까 나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내보고 그래? 그전에는 문재인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아니 문재인이 그때 나하고 그 추미애가 나하고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싸울 때 아니 윤석열을 몰아내야지 왜 나를 몰아내?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나섰거든요. 이현주 의원 전 의원 영입.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다가 나가 탈당을 민주당이 영입돼서 강명에서 2번 국회의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친문 패권주의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당겨오겠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패권주의가 더 심한데. 그렇지. 뭐 이현주는 갈명분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현주를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것은 당내 좀 친문들하고 네가 좀 붙어줘. 친문들 좀 저격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차례대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낙연, 그다음에 상식과 원칙, 그다음에 이제 친문. 그다음에 이제 조정식. 친명. 이해창계 친명. 이해창계 친명.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거 지금 5선에다가 자기는 배치 한번 더 달아서 국회의장 하겠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있을 텐데 조정식을 사실은 덜 내든지 못 드러내면 최소한 힘을 빼버리면 자기들 공천할 때 지금은 아무래도 어쨌든 사무총장이 앉아 있으니까 사무총장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기설을 내면 사무총장이 친명 비명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힘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무총장이 공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 전에 이해찬이 왜 갑자기 이재명을 만났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 내 새끼들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해찬 대표 갑자기 한 보자 밥 한 먹자 이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겠나 아마 했을 겁니다. 역시 이 현장 정치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김경국 기자가 같이 이 토론을 하니까 대담을 하니까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취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른 시사 토론에서 볼 수 없는 그 현장의 소식 많이 좀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김경국 TV 홍보하셔도 좋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아시아투데이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처음으로 출연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출연했는데 그때 고성국 주필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들으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사투리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사투리가 전혀 안 고쳐지고 이래서 조금 들으시기에 구수합니다. 불편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김경국 TV 많이 한번 들어와서 찾아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구독도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반이 그냥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현장 정치를 막 사사지 파헤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김경국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5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n